그날 국제산업 컨퍼런스 현장은 예상치 못한 한 발표로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개국에서 온 대표단과 기술자들, 수백 명의 언론인들, 그리고 냉정한 시선으로 경쟁을 지켜보던 글로벌 기업의 실무자들조차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 누구도 준비하지 못했던 결과였기 때문이죠. 아무도 그 발표의 중심에 서게 될 이름이 처음부터 주목받던 인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무대에 섰던 사람은 화려한 수식어도, 유명한 경력도, 대규모 조직의 간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단 하나의 문장을 꺼냈고 그 순간부터 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숫자가 아니었고 기술 사양도 아니었고 경쟁을 자극하는 언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쌓아올린 시간, 누군가는 쉽게 지나쳤던 작은 신념들이 모여 만든 한 문장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간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단단한 설계는 도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향해 쌓아온 믿음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믿음 하나가 한순간에 공기를 바꾸고 흐름을 뒤집고 새로운 미래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말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떻게 하나의 약속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박지훈입니다. 33살이고 경기도 하남시 미사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일하고 있는 원자력 엔지니어예요. 제가 일하는 부서는 흔히 말하는 설비 운영팀입니다. 정기 점검, 유지 보수, 그리고 매뉴얼 정리 같은 일들이 저희 주요 업무입니다. 말이 좋아 엔지니어지. 사실상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자재번호 외우는 게 일상이죠. 아버지는 박영호라고 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저 어릴 적엔 항상 작업복을 입고 퇴근하셨어요. 손에 늘 검댕이 묻어 있었고 주말에도 전화기 붙잡고 해외 기술자들과 통화하시느라 바쁘셨습니다. 그분이 원자력 분야에서 일한 건 거의 30년이 넘습니다. 어릴 땐 그저 바쁜 아버지였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이 확정됐을 무렵부터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사막처럼 건조한 겨울날이었는데 퇴근한 아버지가 갑자기 울먹이면서 그러셨어요. 지훈아, 한국 기술이 이제 세계 무대에 섰다. 언젠가는 이 기술로 유럽 한복판에 태극기를 꽂을 날도 올 거야. 그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저는 글렀어요. 물리도 어렵고 수학도 영 재미없어요라고 대꾸했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을까요? 결국 저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 원자력공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성적이 썩 좋지도 않았고 대학원에 진학하지도 않았습니다. 졸업 후엔 다행히 한수원에 들어갔지만 제 자리는 어디까지나 현장 외곽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기술 개발의 중심에서 논문을 쓰고 프로젝트를 리드하지만 저는 그저 팀에서 빠진 공란을 메우는 존재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늘 뒷자리, 발언을 해도 묻히기 일쑤였고 외부 미팅은 늘 선배들의 몫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사회생활이란 다 그런 거겠지 싶었고 조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해가 갈수록 자꾸만 허전해졌습니다. 퇴근 후 혼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다가 문득문득 아버지의 마치 앞날을 예언이라도 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유럽의 심장에 기술을 꽂을 날이 올 거야. 그 말이 마치 제 목을 조이듯 들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그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족은 저와 아버지, 어머니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교사 출신이시고 은퇴 후엔 미술 동호회에서 소소한 취미 활동을 하십니다. 우리 집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세 식구가 다 자기 일에 몰두하는 편이라 식사 자리도 짧고 대화도 많지 않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스스로를 점점 감췄던 것 같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도 많지 않았고 직장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그런 제가 갑자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건 사실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본사에서 체코 신규 원전 수출 관련
내부 공모전을 연다는 메일이 하나 도착했는데 별 기대 없이 제안을 하나 제출했어요. 현지 기술자와 협력할 수 있는 유지보수 매뉴얼 표준안 같은 아이디어였는데 그게 뽑힌 겁니다. 당첨이라기보다 경쟁자가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현장 파견이라 꺼려하는 직원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체코 프라하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는 순간이기도 했고 동시에 제가 원전 기술자라는 정체성을 다시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설레기만 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저는 아버지가 말하던 심장이 얼마나 단단하고 차가운지 뼛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정말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으니까요. 체코 프라하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공기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기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수백 년의 세월을 관통해 살아남은 석조 건물들처럼 견고하고 낯선 기운을 풍기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내려 호텔까지 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골목과 광장들을 보면서 저는 어쩐지 자신이 낯선 세상에 던져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대와 설렘은 잠시였고 바로 다음 날부터 저는 아주 단단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한수원을 비롯해 건설사, 기자재 회사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팀코리아였고 체코 두코반이 원전 수출을 위한 프레젠테이션과 현지 실사 지원을 위해 파견된 인력이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보조 인력이었고 저를 포함한 몇몇은 기술 자료, 정리, 통역 보조, 현장 응대 등을 맡고 있었어요. 단순한 보조 역할일 뿐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 그마저도 버텨내기 힘든 싸움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가장 먼저 부딪힌 건 언어의 벽이었습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체코어까지 등장하니 회의 중간중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오갔고 그럴 때마다 저는 수첩에 조용히 단어들을 적어가며 뜻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어보다 더 높은 벽은 인식이었습니다. 현지 기술자나 행정 담당자들이 한국팀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프랑스 EDF나 미국 웨스팅하우스 팀이 들어올 땐 미소를 짓고 악수를 청하던 사람들이 저희가 들어서면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드는 겁니다. 회의 테이블에 앉았을 때 저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제 의견이 반영될 일도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던질 일도 없었어요. 어느 날은 회의실 바깥에 서서 기다리는데 체코 현지 엔지니어 한 명이 동료와 속삭이듯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팀은 기술 말고는 보여줄 게 없어. 경험도 신뢰도 부족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선배들이 몇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그렇게 가볍게 무시하다니.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겐 그들을 설득할 만한 단 하나의 무기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체코의 오래된 건물들과 현대식 빌딩이 섞여 있는 도시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캐리어를 열고 아버지가 챙겨준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은 노트에는 붉은 잉크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과 스케치, 그리고 작은 부품 도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외 고객은 기술을 사는 게 아니라 신뢰를 사는 것이다. 신뢰는 현장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 아버지의 글씨를 보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저에겐 화려한 말솜씨도 프레젠테이션 실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서와 도면을 분석하고 실제 운용 방식에 맞춰 매뉴얼을 조정하는 건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회의가 없는 시간마다 자료실에 앉아 기존의 유지보수 매뉴얼과 체코 측 기술 기준서를 비교하며 틀린 점과 개선 가능한 부분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작업을 혼자서 하다 보니 밤을 새운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체코 기술자 한 명이 제가 회의실 구석에서 정리한 문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거 우리 설비 기준을 반영한 건가요? 그 질문을 시작으로 저는 그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유지보수 시스템의 세부적인 구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술자들 사이에서 제 매뉴얼이 회람되기 시작했고
몇몇은 저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저는 제 존재를 조금씩 드러낼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아예 체코 기술팀의 세미나의 발표자로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제 발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현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한 흔적들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진심을 느껴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상황은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반독점 당국의 한국 기술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모든 논의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한국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보도를 쏟아냈고 회의석상에서는 전면 재검토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팀 내부에서도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위쪽에서는 책임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고 몇몇은 우리 같은 기술팀에 책임을 돌리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저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호텔방에 틀어박혀 TV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고 통화 중간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말한 유럽의 심장이라는 게 이렇게 차가운 줄은 몰랐어요. 한참을 말없이 계시던 어머니가 조용히 꺼낸 그 말. 그게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훈아, 그 심장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야.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신뢰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저는 죽기 살기로 이를 악물고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 노트를 열고 체코 측에 새로운 제안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현지 대학과 협업해 기술자를 직접 양성하고 설계 단계부터 공동 참여하는 현지화 통합 모델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종이에 그려진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미래를 운영해 나가는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저는 아버지의 손때 묻은 기술 노트 한 권을 붙잡고 다시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노트가,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결국 다음 장의 반전을 만들게 될 줄은. 프라하에서의 시간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었던 거리와 풍경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카를교와 불타바 강변을 따라 걷는 길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했던 일, 그러니까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협상이 순조로워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팀은 마치 체코라는 나라 전체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자국 대사관과의 연계, 언론 플레이,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사적인 만남들까지 모든 게 치밀하게 짜인 시나리오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반면 저희 팀은 뭔가 늘 한 발짝 느린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기술력은 자신 있었지만 외교와 로비, 언론 전략 같은 부분에서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체코 언론에서 한국 기술에 대해 반복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저희 팀 내부의 피로감도 커졌습니다. 한수원 본사에서 파견된 선배들은 점점 날이 서 있었고 회사 간 협업에서도 서로의 입장차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새벽에 이메일을 쓰다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잠든 날도 있었고 현지 기술자들과 도면, 해석을 두고 다투다 서로 얼굴을 붉힌 날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프라하 교회의 작은 연구소에서 현지 기술진들과 회의를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작성한 유지보수 계획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한 체코 기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기술이 뛰어난 건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과 일하면서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게 신뢰라는 걸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자꾸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아무리 완벽해도 그걸 움직이는 사람의 진심이 없으면 소용없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술자 한 사람의 태도가 전체 시스템의 신뢰로 이어진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랐지만 그것이 체코라는 낯선 땅에서, 그것도 국제 정치와 외교가 얽힌 거대한 사업 속에서도 유효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설득만이 아닌 사람 사이의 공감부터 시작하자고요. 그 다음 날 회의에서 저는 처음으로 기술 자료 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히 수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함께 운영하고 관리해 나갈 동반자라고 믿습니다. 통역을 거쳐 전달된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체코 측 한 관계자가 저를 빤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자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또다시 급변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한국형 원전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체코 내 여러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을 향한 의심의 시선을 쏟아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기술인가? 한국형 원전. 알고 보니 모방인가? 기사 제목만 봐도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습니다. 본사에서도 긴급 대응팀이 꾸려졌고 저희 실무팀은 일제히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고위 관계자들은 무겁게 입을 닫았고 저희 팀 내부에서도 불안감이 감돌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형 원전이 그동안 보여준 기술적 성과조차 부정당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데이터와 수치로 증명되지만 신뢰는 단 한 번의 의혹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기록해온 기술 정리 노트였어요. 그 안에는 단순한 도면이나 설계 외에도 협력국 기술자들과 나눈 대화의 기록, 문제 발생 시의 대응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협력국 기술자들은 절대로 상하관계로 대해선 안 된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로 접근해야 한다. 언어보다 표정이 먼저다. 아무리 말이 안 통해도 진심은 먼저 도착한다. 그 문장들을 읽고 있자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고민하고 실천하려 했던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고, 동시에 지금 우리 팀이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기존 설계서나 기술 자료가 아니라 체코 현지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 협력 모델, 그리고 체코 대학과의 공동 연구 협약까지 포함한 현지화 기반 제안서를 중심으로 구상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이 자료를 본 팀장님이 처음엔 한참을 말없이 읽으시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지훈 씨, 이건 단순히 기술 제안이 아니라 신뢰 제안이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무언가 해냈다는 실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제안서가 실제로 채택될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던 건 그날 이후부터 우리 팀 내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각기 흩어졌던 기업들이 하나로 뭉쳤고 저마다의 방향성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체코 측 인사들과도 대화가 늘었고 언론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그때 무서웠나요? 정답은 무서웠습니다. 그 어떤 위기보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간절하게 싸웠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마지막 한 고비가 얼마나 거대한 반전을 만들어낼지.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프라하 시내에는 옅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그날은 유난히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체코 반독점 사무소의 발표가 예정된 날이었고 지난 몇 달간 저희 팀이 쏟아부은 모든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감정이 그 한순간에 갈리게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기술적 근거 자료, 현지화 전략, 협력 제안서, 대학과의 공동연구 협약 초안까지. 때로는 잠을 줄여가며, 때로는 의견 충돌을 견디며,
정말 매일을 버티듯 살아왔습니다. 회의장으로 향하는 길, 저희 팀 차량 안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마지막 뉴스 속보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손에 쥐고 있던 아버지의 노트를 조용히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고 함께 운용되어야 완성된다.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많은 취재진과 정부 관계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각국 대표팀의 이름표가 놓여 있었고, 저희 팀 코리아의 자리는 중앙이 아닌 측면 쪽이었습니다. 자리의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고 체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단상에 올라 결과를 읽어나갔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의해 제기는 기각 프랑스 EDF의 공동입찰하는 불수용, 그리고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로 대한민국 팀 코리아 선정. 그 순간 회의실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일부는 박수를 쳤고 몇몇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우리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팀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셨습니다. 지훈 씨, 해냈어요. 진짜로 해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된 거구나. 프라하 하늘 아래에서 아버지가 바라던 유럽의 심장 한가운데서 제가 그 약속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프라하의 안개는 거의 다 걷혀 있었습니다. 햇빛이 건물 옥상 위로 부서지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기자들이 쏟아지는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익숙하고 또 다정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말씀하셨던 그 약속, 제가 지켰어요. 아버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지훈아, 너는 기술을 수출한 게 아니라 한국의 믿음을 수출한 거야.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흐르고 그 뒤로 어머니의 밥은 먹었니?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을 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희 팀은 작게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느새 서로에게 말도 놓게 된 동료들과 건배를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선배는 조용히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내가 무리일 줄